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수처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오랜 수건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현안에 대해 율사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자, 오늘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글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공수처 설치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검찰 개혁의 핵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 그랬고. 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99%를 경찰로 넘겨줬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해놓고 공수처는 또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과 안 맞는 거죠. 예. 왜 그러면은 공수처는 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예. 그거 갖고 와가지고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권력에 편향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경우 누가 견제하냐 이거예요. 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예전에는 공수처에 대한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어쨌든 검찰의 문제점, 검찰 권력의 비대화는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을 안 주고 기소권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거의 99% 다 분리가 됐고, 예. 일부 분리를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올라온 시점에 예. 수사권을 다 빼서 수사권을 없애거나 경찰이 주면 되는 거고. 예.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거든. 예. 검찰 개혁하자면서 제2의 검찰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나 민주당의 또 누굽니까? 정옥천 의원 같은 예.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속성, 권력기관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피상적으로 좀 개혁하자고 나서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정치검찰이었어요. 예. 정치검찰을 없애야 되는데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검찰을 없애야 되잖아요. 정치검찰을 없애려면은.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죽어있는 권력은 진짜 난도질한 게 지금까지 검찰이 행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들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인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 다 내쳤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대통령 눈치만 보는, 추미애 눈치만 보는 검사들이 전부 영전해가고 출세하잖아요. 예. 이게 정치검사를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면 일단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려면 기소하고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필요 없는 조직이고.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예.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공수처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건 문명국가에서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 그러면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거는 명약 가난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탄핵 대상이 돼요. 예. 그런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사람이 없어. 왜? 헌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제3의 공수처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을 이런 국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예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공수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전부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수사나 조사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삭제해서 조사 경험 5년 이상도 삭제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민변 출신들이 들어오게끔 길을 열어놨어요.
예. 그러면 정책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예요. 예. 보장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비판 의식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계는 지금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사실상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 대응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예. 이제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정말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물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문정권의 편향적인 인물을 추천한다 그런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홍보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인사청문회에서도 견제할 방법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문회 보고서가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20몇 명을 임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이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본인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적적이라 판단하면은 뭐 국회의 그런 청문회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양반이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가 큰 견제 수단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열고 했을 때 그 국민의힘에서 그 비토권을 계속 행사 안 하고 중립적 인사를 좀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쪽 사람들도 추천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문재인 국정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신현수 변호사나 이석수 변호사까지 우리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제안하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넣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도 우리가 다 좋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다 걷어찼어요. 걷어찬 이유는 뭐냐? 결국 야당의 그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 개정에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비토권은 민주당이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때 논의됐던 중립기관이 추천한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도 우리는 그 사람도 하겠다고 지금도 찬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두고 보고요. 그 국회 이야기도 좀 해보고 뭐 당 이야기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전직 대통령 과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원래 9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게 당내 반발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혹시 당내 분란에 어떤 야기시킬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국회의원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보는 또 눈도 다 다르고 시각도 다르다 보니까 뭐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인해서 대통령 권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여러 차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과를 했지만은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은 당연히 사과하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10번의 사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100번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탈당했던 그 정당이랑 다 같이 하나로 뭉쳤을 때도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인연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원으로서 또 당인으로서 당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자는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당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의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한 발 나가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 1위를 한 조사가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뭐 여당 후보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야당 후보로 나올 것 아니냐. 그 중에서 국민의힘.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과거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당내 반발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 융합이 잘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나중에. 글쎄 그거는 뭐 아직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문제를 미리 당겨서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검사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것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고 지금 우리 당이나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민주당 인사가 아니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후에 정치를 하고 지금 같은 그런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크게 뭐 이렇게 당내 분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위 뭐 반문재인 전선, 반문재인 연대 비슷한 건데 뭐 나중에 안철수, 금태섭 뭐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뭐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문 연대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태섭 의원은 뭐 아직까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민주당의 그런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나왔기 때문에 뭐 뜻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재호 고문이랑 인터뷰를 했더니 무조건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잖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지금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은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는 용광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문재인 기치를 내보는 분이면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선출해서 거기서 선출된 후보가 나서면 되기 때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거를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복당이 됐는데 홍준표 의원만 복당이 안 된 거는 뭐 지도부와 불협화음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빨리 복당해야 된다 이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혹은 의원님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뭐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윤석열 총장을 총장실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계위 구성이라든가 징계 절차라든가 징계 사유라든가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해놓은 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반법률적 반상식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뭐 결과도 뻔히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윤석열 징계의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 안 해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시나리오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결과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뭐 해임이나 면직이나 정직이나 효과는 동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해임서를 흘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되고 법원에 의해서 한번 이제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법원 판결로.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뭡니까 정직서를 또 실제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 여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직이 됐든 해임이 됐든 간에 이 절차의 불법 부당성으로 인해서 만약 결정이 된다 그런다면은 국민적 저항이나 국민적 비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전국도 마무리됐고 이제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재보궐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이 있었죠. 이처럼 야당에서는 속속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상대적으로 잠잠합니다. 여당 내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분 바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오늘 전화를 연결해서 국회 현안 그리고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두루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필리버스터 전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간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로 임시국회를 보내게 됐습니다. 예. 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협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에서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현재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예. 현상적으로는 여당의 독주로 비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현안들이 대부분 갑자기 생긴 현안들이 아니라 오래 묵은 그렇죠. 현안들이거든요. 예, 예.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가 되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 예. 그런 차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결을 짓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현상적인 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영미식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수결주의와 책임 정치의 원리에 입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3분의 2 가까운 것을 가진 여당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국민의 평가를 얻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라고 하는 게 뭐 의원님도 국회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토론과 논쟁의 장인 것이고 예. 합의와 협의라는 뭐 그런 무기도 있는데 이게 뭐 지금의 여야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늘 이렇게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끌고 가려고 하고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세요? 뭐 대화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좀 내재돼 있는 정치 문화랄까요, 뭐 토랄까 예. 그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토론하고 타협을 해서 뭐 중간 혹은 뭐 세력 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절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들이 토론 문화고요. 국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독식을 하는 그런 게임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부를 부정해서 타협을 하면 마치 좀 비겁하거나 뭐 사고라가 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필요한 그런 타협과 절충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총장님은 뭐 정치 시작을 YS 막내 비서관으로 시작하셨는데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우리 정치가 그래도 좀 한 발짝 발전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똑같다고 보세요? 후퇴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겉모양의 모습들은 많이 좋아졌죠. 예. 이제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육박전을 벌이는 이런 보기 흉한 모습들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나아졌고 반면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타협, 합의 이런 문화는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그런 측면에서 점점 더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의 본질, 국민들에게 위로와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정치의 모습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예, 갈등을 봉합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 지금은 오히려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필리버스터 종결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에 투표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장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 뭐 본회의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어제까지 하면 한 6일 정도 진행한 겁니다. 예.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토요일부터는 이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 국회가 이 필리버스터로 골몰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예. 그런 판단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6일 정도 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야당도 하실 이야기들은 충분히 했지 않는가.
그런 판단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은 그 계속해서 부산 재보궐선거 하마평이 오르는데 마음 결정은 아직 안 하셨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 뭐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총장님 이름을 올려서 뭐 오늘은 가상 대결까지 벌였더라고요. 예. 언제쯤 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니까 예,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뭐 의장님이나 주위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출마를 결정하면 사무총장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무총장 공무원이니까 이건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벌써 뭐 대여섯 명 정도가 출마하겠다 얘기했는데 여권에서는 안 보입니다, 인물이.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갈 사람은 김영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럼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은 뭐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예, 후보가. 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예, 그래서 더욱이 저보고 이제 출마를 하라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 부산은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오늘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예, 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겨울 벌판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제가 할 역할이 예. 있고 부산에 또 이바지가 된다 그러면 뭐 할 역할을 마다하고 뭐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제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예. 마땅한 선택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총장님 부산에 여러 번 출마했습니다만은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출마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처음에 예. 귀향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 좋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무거운 짐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 것 같고요. 예.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어떻습니까? 부산 또 PK 분들에게 염원인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특별법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아시지만 민주당은 거의 당론으로 1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별법을 제안을 했고 제출을 했고요. 예.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산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별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처리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예. 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뭐 등등의 절차가 있고 또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 시켜주는 그런 좀 요식적인 절차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간다 그러면 2월 국회에서는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코로나가 심해진 부분 그 여권에서는 계속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부산은 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가상 대결에서도 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계속 뒤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또 보고 계시겠지만 그 만일 출마하신다면 돌파 카드도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악재들 그대로 안고 가면은 선거는 회고나만 하겠죠. 예. 이걸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부산이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서 멀면 멀수록 점점 죽어가는 도시들, 지방들 예. 그런 현재에서 이렇게 가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 희망의 횃불을 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 작업들을 제대로 해낸다 그러면 또 반전의 그런 역전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가덕도 이슈 말고 또 여권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부산 분들은 지역이 발전이 자꾸 쇠퇴하는 것, 인구가 빠지는 것, 젊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것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뭐 부산에서 출마 준비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이 젊은 청년들이 부산에서 명색이 제2의 도시라 그러는데 평생을 몸을 실어서 살고 싶은 또 살기가 필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부산에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도 성장 발전시키는 예. 그런 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게 일각에서는 정치공항이라고 매도를 합니다만은 부산이나 경남처럼 점점 경제가 쇠퇴해가는 지역에서는 정치공항이 아니라 경제공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그래도 흩어져 있던 이 세 개라도 하나로 뭉쳐서 뭘 해보자는 거는 그만큼 절박한 위기감의 발로거든요. 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24시간 경제공항이다. 특히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경제공항을 만들어서 외자 유치도 하고 기업 활동도 국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는데 부산 지역은 지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단 말이죠. 예,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국적인 승리, 민주당의 승리가 예측이 됐기 때문에 부산은 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히려 거꾸로 선택을 한 거죠. 우리라도 지금 국민의힘을 좀 예. 지지해줘야 되겠다. 예. 뭐 이런 호소가 또 먹혔고요, 일부러. 예. 그러면서 선거 막판에 거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가덕도 신공항 5석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혹은 부산시장을 우리를 주면은 부산을 바꾸겠다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밀어줬더니 뭘 해줬냐 민주당에서, 이런 실망감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고요. 예.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실망감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 사무총장 맡고 계시니까. 예. 최근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 세종시 이전안 발표했는데, 예. 이거 국회 다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은 국회 사무처도 세종시로 이전되는 거죠? 국회 다 이전하는 안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민주당이 발표한 안은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최대치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 이런 거 남겨놓고 예. 상임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옮겨가는 그런 안이 최대치고요. 예. 최소치는 정부 기관들이 지금 세종시에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국회 상임위원회 옮기자. 그럼 11개 상임위원회 됩니다. 예. 11개 상임위원회와 플러스 알파를 옮기자. 이게 이제 최소치인데, 만약에 최소치로 간다 그러면은 국회 기능의 절반 정도가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간다 그러면 야당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야당은 참 조심스럽네요. 예,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예. 아니고, 야당 입장도 시범 사업 정도를 해보자라는 게 현재 원내대표의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옮겨가 보자. 이 정도의 입장이 야당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 또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이 서울시 선거에 불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최근 총장님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예, 예. 어떤 책입니까? 이제 제목은 고통에 대하여인데, 예. 부제가 1979년에서 현재까지 예. 한 40년 당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사 책입니까? 예, 제가 겪은 정치 예. 현장의 이야기들, 예. 또 그 시기 동안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거기에 대한 저의 공감과 분노, 예. 이런 것들이 저를 정치하게 만든 원인이었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일관된 스토리로, 특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안 알려진 뒷이야기들까지 예. 다 섞어서 재미있게 써봤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출마 전에 항상 책을 쓰던데. 이 책은 사실 출판사가 제안해서 쓴 책인데, 출마와는 전혀 상관없이 7월부터 준비를 쭉 했던 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1979년 이야기부터 쓰셨다니까, 또 YS 국회의원 시작 볼 때 같이 하셨으니까, 부산이 계속 야도라고 불렸었는데 요즘은 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념상. 그렇죠. 제가 79년에는 고3이었는데 예. 그때 부마 사태를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정치의식의 뿌리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 사건도 불가피하게 이제 YS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러면서 또 제가 하필 그 뒤에 김영삼 총재 비서까지 하게 됐으니까 예. 책의 초반부는 그 YS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점 지형이 변한 것은 뭐 3당 합당이 원인입니까? 뭐가 원인이라고 보세요? 3당 합당도 큰 원인이 됐죠. 예. 큰 원인이 됐지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점점 이제 쇠퇴하고 저발전의 길로 걸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은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예. 그 젊은 청년들이 1년에 한 2만 명 이상 매년 빠져나가 버려서 예. 25년 동안에 최근 25년 동안에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는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고 예. 아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인구 구성의 변화도 큰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어쨌든 아직 결정 안 하고 고민하고 계시니까 고심 끝에 만일 출마를 하게 되시면 저희랑 다시 한번 인터뷰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총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